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해 이민 당국에 구금한 모든 이민자들의 DNA 샘플을 추출하겠다는 방침인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 단속국이 체포에 구금 중인 이민자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자 DNA 샘플 추출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으며 앞으로 2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DNA 샘플 추출안에 따르면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이민 당국에 구금된 어떤 이민자에 대해서도 DNA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 미립국 이민자나 범죄자, 추방 대기자들 뿐 아니라 단순 이민법 위반자와 잦은 출두한 단순 망명 신청자, 이민자 어린이들까지 구금되기만 하면 예외 없이 DNA 샘플을 채취당하게 돼 거대한 이민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법안이 지난 2005년 의회에서 이미 통과됐으나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 의해 보류됐던 것이며 이를 되살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는 연방수사국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로 보내지며 코디스는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결국 불법 이민자들은 잠재적인 범죄 용의자로 간주됩니다. 한편 시민자유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민자 대상의 집단적인 DNA 수집은 궁극적으로 인구 감시 형태가 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제한 규정에 가처분 효력 중지 명령이 내려졌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민자들이 규정 시행에 대한 우려로 공적 부조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 인적자원국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에 가처분 효력 중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규정 시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뉴요커들이 수혜를 중단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각종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NYC 헬스 플러스 하스피탈의 크리스 킬리 수석 법률 자문 디렉터 역시 많은 이민자들이 공적 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추진이 알려진 후 체크업, 치료, 처방약 등을 거부하고 있다며 절대 환자들의 이민 신분을 기록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안해 붙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장실은 이민자 법률 서비스에 3천만 달러, 이민자 권익 알리기 캠페인에 1,900만 달러를 투입한 상태입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연방법원은 규정 시행을 나흘 앞두고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가처분 효력 중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에는 법적 기준 한도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미주 전역의 식수에서 암과 뇌 손상, 임신 합병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70개가 넘는 인체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고 환경 워킹그룹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특히 2012년에서 2017년 공급된 뉴욕시 식수에서 모두 8종류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이들 유해물질은 모두 암 발병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정수 과정에서 염소 소독 등에 의해 생성되는 소독 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대표적인 유해물질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그 법적 기준 한도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 워킹그룹은 환경당국의 대응 부족으로 160개가 넘는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법적 한도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뉴욕시의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의 식수는 가장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 워킹그룹의 제안은 공공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 자료가 아니며 뉴욕시는 화학물질에 의한 잠재적 오염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피해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로 인해 병을 얻은 환자의 대부분은 결국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절반가량은 집중 치료가 필요한 치명적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다수가 젊은 남성으로 연령과 성별이 파악된 환자 1,358명 중 79%가 35세 이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는 13세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독감이나 겨울철에 유행하는 다른 호흡기 질환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숨이 가쁘거나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했습니다. 앤 슈차트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석 차장은 현재 매일 새로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발병 건수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공립도서관 인근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가 어느덧 설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1일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타운정부 측은 내년 10주년을 맞아 기림비 주변에 위안부 이슈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팍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9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림비 건립 9주년을 맞아 타운 관계자와 한인 단체장들은 오늘 오전 기림비 앞에 모여 헌화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안부 기림비로는 세계 최초인 팰리세이드팍 위안부 기림비는 2010년 시민참여센터의 고교생 인턴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졌으며 이를 계기로 포트리, 버겐카운티 등 미 전역 곳곳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고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크리스정 시장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펠팍 위안부 기림비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생각해보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뉴멘트는 우리 히스토리컬 이벤트입니다. 이 역사적인 차원을 저희가 널리 알리고자 이거는 여성 인권 문제도 있고 휴먼 라이츠 문제, 이퀄 라이츠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보존을 하고 계속 이 리멤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팰리세이드팍 타운은 위안부 기림비 옆 벤치를 한국 위안부 소녀상의 이미지를 본받아 2개의 의자로 교체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인 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문화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K-팝 프로그램에 이어 쿠킹 클래스까지 개설하고 한국 전통의 맛을 소개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지난 19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다민족 학생을 대상으로 한식 쿠킹 클래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민족 학생 2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의 부인 김정아 여사가 셰프로 참석해 한국 전통 추석 음식 손평과 다양한 전 요리를 학생들에게 직접 선보였습니다. 음식이 저희 문화를 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민족 이민 그룹 분들을 모시고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있는 게 참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리 수업이 끝난 후 다민족 학생들은 큐레이터의 설명을 통해 한인 이민사의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위안부 소녀상, 조선시대 전통 사랑방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매달 2번째 주 토요일에는 K-팝 댄스 클래스를, 3번째 주 토요일에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문의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으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조현 신임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10월 22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서 유엔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대사는 어제 구테우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해 유엔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천명한 DMZ 국제평화지대 구성에 대한 유엔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유엔도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 구축과 기후 변화 대응, 인권 증진, 개발 협력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신임 조 대사와도 자주 만나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의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대사는 주 유엔 차석 대사와 주 오스트리아와 주 인도 대사, 외교부 제2차관과 제1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뉴욕 시내 식당들은 음식 배달을 주문받을 때 고객에게 반드시 일회용 제품 사용 여부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이 동의할 경우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이 뉴욕 시내 식당들은 음식 배달을 주문받을 때 고객에게 반드시 일회용 제품 사용 여부를 묻고 동의할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브레머 시의원은 식당들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당들은 음식 배달을 할 경우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접시, 숟가락, 칼, 포크, 젓가락, 컵 등 일회용품의 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물어야 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해야 합니다. 식당들은 식당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제공할 때 고객에게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100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이내 두 번째 적발될 시 $200, 세 번째 적발 시 $3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1월 5일 뉴욕주 본선거를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데 투표소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가 당부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